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난 지 6일 만인데 일단 오늘 오찬 회동이 마련된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번에 형식적으로는 서천에서 봉합이 됐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문제를 포함을 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 연휴 전에 한동훈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이 오찬을 가짐으로써 본인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털 필요가 있었다. 야당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뭐 선거법 고발이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의 초청 형식으로 마련이 된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 당정 간에 이번 총선을 치르는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뭐 그렇고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오랜 일종의 브로맨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의 국면을 지속을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아마 자 이제 이 오찬 회동을 하고 이 다음의 수순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 대담을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결, 특히 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이런 식으로 당정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회동에 이어서 다음 수순은 방송사 대담 등 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수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회동이 마련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당 내홍, 이 수습은 됐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아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내용을 이 정도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배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부터 이 집권당의 공천 접수와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 앞으로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수직적인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도 내포돼 있지 않는가.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 회동에 참석을 했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과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대담 중에 윤재욱 원내대표 브리핑이 시작하면 현장 직접 연결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윤재욱 원내대표가 잠시 후에 좀 알려줄 테니까 그 내용을 짚기에 앞서서 통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 회동을 할 때는 보통 위원장,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 비대위원들도 함께하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만 당에서는 참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하고 여기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멤버들로 오늘 오찬 회동이 이뤄진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동의 주제가 당정 간의 갈등 해소, 당정 간의 화합, 총선에 대비한 당정 간의 협력,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를 다 초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마포을에서 이제 사천 논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일부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비대위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껄끄러워지는 것이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대표 사퇴 요구를 했던 엄청난 파동,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나는 물러날 의사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아마 노골적이고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5인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큰 틀을 방향을 잡지 않았겠는가. 이런 데에 아마 갈등해서 당정의 어떤 새로운 출발, 이 설 연휴에 대비한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당연히 논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오늘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따가 어떤 형태의 브리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생을 이야기했다.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사실 선거를 앞두고는 당정 관계 이런 모임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현안이 없을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 내지 묵계가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좀 전에 김정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물러나라는 이 이야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이 직무를 남용했다. 말하자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상의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에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공천심사를 가게 되면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제2, 제3의 파동 내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는 굉장히 제한된 몇 사람들만 앉아서 그런 부분에까지는 비밀 회동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공개되는 그런 브리핑에서는 민생 얘기만 할 것입니다.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 내용이 전해진 이후에 어쨌든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일단 갈등은 봉합을 했고 오늘 비공개 오찬까지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앞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 대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방송 대담이란 것도 보면 이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형식으로 기자들의 질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말하자면 유감 표면 정도로 끝내겠다. 이건 또 다른 불씨를 재현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도대체 외신까지 나서서 저렇게 김건희 스캔들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이런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두리뭉실 내지 아주 축소해서 유감 표명 정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 외신들이 보도했지만 그중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로이터 통신사 보도인데요. 아시다시피 로이터 통신사는 전 세계 신문과 방송의 뉴스를 판매하는 뉴스의 도매상입니다. 로이터에서 이런 김건희 스캔들을 보도했다는 것은 전 세계 신문 방송에서 이미 보도했고 제2, 제3의 보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국내 문제로 덮기에는 이제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전향적으로 단순히 사과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법적 조치 내지 그 다음에 수순을 밟을 것이냐 여기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전향적인 입장까지 좀 밝혀야 된다. 이런 교수님 말씀에 위원님께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형식으로 따지면 저는 방송사 대담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떤 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매체의 이 기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에 비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분명하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주 비열한 몰카 공작 그리고 이 선친과의 친분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접근을 했던 친북 좌파 성향의 목사에 의해서 자행된 함정 취재 이런 것들의 비인간성과 비도덕성을 대통령이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규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충격을 주고 있는가를 비판을 하고 대신 또 다른 측면은 어쨌거나 대통령 부인이
이 고가의 명품 백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의 문제 이런 것도 논란의 소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관할을 하는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제2 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어떤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의 지로는 형식으로는 정식 기자회견이 돼야 되고 내용에서는 규탄과 대국민 사과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에 윤재욱 원내대표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고 그에 앞서서 잠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격적으로 정치권에 등판해서 비대위원장에 인선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위원님,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여론조사에서 50% 넘게 상당히 직무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과를 비교했을 때 공이 훨씬 크다. 첫 번째 공은 일단은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대표직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거부를 함으로써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그동안의 수직적 관계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당정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비춰지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이고 두 번째는 이 유죄 판결,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세비를 반납을 한다.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자, 그리고 250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과거의 진보정당 이 야당이 주도해왔던 정치 개혁을 여당인 이 자유우파 정당에서 주도를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끄게 됐다. 네,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만 역시 앞서 저희도 대담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또 총선 문제 당정 관계와 관련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민생 문제만 논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같은 문제는 공개적이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민생이라는 걸로 포장된 일종의 선거용 당정 화합 모임이었다. 지금 나온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무슨 뭐 정치 테러라든가 또는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은 원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이쪽에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테두로 하는 당과 하는 당정회의에서 다루는 문제죠.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실장, 지난번에 사퇴 요구를 전했던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리고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정무수석. 이쪽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그 3자 회동에 참여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이 5인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를 저렇게 하고 민생 내용을 다뤘다.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뤘겠죠.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걸로 일종의 포장이 된 지난번에 내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다. 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당 체제를 지지한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당정 간의 화합이 중요하고 당이 가장 선거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해결을 대통령이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5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봤나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평상시 당정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달을 해줬고 또 보면 통상적인
오찬 회동보다는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찬이 약 2시간 가량,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로 옮겨서 약 37분 가량 또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렇게 윤재욱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오늘 좀 윤재욱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 외에 어떤 내용들 오갔으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저기 네. 기자실에 제가 있었다면 정말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고 여러 가지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민생 얘기만 했다. 도대체 민생은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 뭘 써야 될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이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내밀한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자들은 그 자리에서 있었지만 드러난 내용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숨겨진 내용들이 좀 있을 것이다 해서 아마 후속 취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저는 이 지금 보면 지난번에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을 그대로 드러내버린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불러서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이 당청 이 수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그런 어떤 채널의 공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오늘 오찬 회동에서의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손을 맞잡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사진에 나오신 대로 윤재욱 원내대표가 평상시와 분위기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환한 웃음 짓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오늘 오찬장에서 분위기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평상시 당정 협의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잠깐 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하고 첫 사진을 잘 보세요. 네. 서천에서 있었던 사진은 90도 폴드 인사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대등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우리는 대등한 관계고 화합이 됐다,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컷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보세요. 네, 자, 악수하는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는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앞두고 5인 회담을 한 것은 특히 지난번에 자신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퇴해라, 한동훈 위원장 당신 사퇴해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에게 공개를 해버렸고, 그리고 나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 사퇴 요구를 했던 사람을 직접 대통령실에 초청을 해서 바로 옆에 앉혀서 저렇게 5인이 회담을 가지고 오찬 회동을 한 것은, 내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없던 일이다, 철회한다,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선거 체제를 하는 것을 나는 적극 지지한다. 네. 그리고 당이 선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자꾸만 당면의 현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당정 간에도 메시지를 주고, 네.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저걸로 인해서 일단은 갈등이 내적으로도 봉합됐다라는 의미를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며칠 내로 대담이 되든 기자회견이 되든 당이 원하는 정도의 레벨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네. 있고, 이것을 일종의 준비 단계로 해서 설 연휴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어떤 지지를 보내는 메시지를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에게도 좀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천 화재 당시에 이것이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이런 해석 많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좀 이런 갈등이 터져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회동을 계기로 해서 이 갈등은 완전히 봉합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 부분 봉합이 됐죠. 예를 들어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사람이 앞으로 막말을 재발하는 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 5인 회동 자체가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그동안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친윤계 핵심 의원들에게 저 5인 회동이 주는 메시지는, 자, 이제 안으로든 바깥으로든 갈등이 봉합됐으니까 더 이상 당신들도
갈등을 확대하는 이런 발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양측이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빠른 속도로 확전을 자제할 것이다. 그 확전을 자제하는 걸로 들어갔고 서천에서 일단 화합, 1차 화합, 이번에 5인 회동을 통해서 2차 화합, 나머지 3차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이 3단계를 거쳐서 선거 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네. 저희가 사진에 이어서 이제 영상이 들어와서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오찬 회동의 당시 영상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 사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악수하는 사진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전에 영상으로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할 때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이제 갈등이 서천 화재 현장 당시에는 좀 갈등의 일단 봉합이다 이런 해석이 많았었는데 오늘 회동을 계기로 이 갈등은 좀 완전히 봉합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측으로 좀 더 지지자들에게 네.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자리, 그런 정치적인 해석, 그런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의도적으로 보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대통령이 이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것은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어떤 식의 화해 제스처를 쳤다 하더라도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밝혀버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아마 야당에서는 이걸 단순히 그냥 사과 내지 이런 정치적인 자리로 넘어가지 네. 않고 소송으로 선거법이 정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공직선거법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텐데요. 저는 지금 당장 어떤 제스처를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사실상 이제 공천이 시작이 네. 되면 공천을 두고 또 친윤과 이 비대위원 혹은 이 내부의 갈등은 표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봉합된 그런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국민의힘 얘기로 넘겨보겠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민주당 86운동권 대표 주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임종석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누가 나오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오든 그러니까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개딸 전체주의 당대표의 방탄을 보자 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서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울 수야 있습니까? 언어와 태도의 품격을 갖추라는 것이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싸우라는 의미거든요. 네, 윤희숙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중성동 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 또 이인영 의원 지역구에는 국민의힘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 또 민주당 김민석 의원 지역구인 영등포 을에는 박민식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민주당 86 정치권 인사들, 의원들 지역에 이렇게 국민의힘에 어떻게 본다면 자객 공천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구도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거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특혜 정치 개념을 꺼내기 전만 해도 총선이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 심판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초점이 좁혀져서 운동권 심판이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86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자 윤희숙 의원이 KDI 연구원에서 서울의 서초갑에서 초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는데 초선 의원이 왜 국민적으로 유명해졌습니까? 국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연설을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 실패, 하나는 원전, 또 하나는 부동산. 그 둘 중에 하나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을 했던 공격수가 윤희숙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의 농지 불법 문제가 불거져서 자기의 책임도 아닌데 아버지의 책임인데 내가 부동산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도의적으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자진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구 성동구 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을 하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홍익표 의원이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내리 3선을 하고 서초로 지역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종석 대 윤희숙의 싸움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싸움, 이런 식의 어떤 이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에서 운동권 이 특혜 정치 수혜자에 대한 일정의 표적 공천, 자격 전천, 이거 특히 저 이제 크게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계양을까지 포함을 네. 해서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까지 포함을 해서 여하튼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중간 심판 성격의 이 선거를 운동권 정치인 심판의 구도로 좀 가져가려고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분히 그런 의도로 지금 전략을 짰고 또 후보도 그런 식으로 내세워서 지금 언급하신 그런 지역구에는 운동권을 어떻게 보면 청산하는 그런 식의 구도가 됐는데요. 저는 운동권 출신들이 너무 많이 오래 했다, 또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물갈이 대상이 될 사람들은 돼야 됩니다만, 운동권 출신이란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매도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운동권 출신들이 그 당시 치열했던 그런 삶, 투쟁,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민주화를 앞당겼고 또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진적시킨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 국민의힘 당에서는 앵커 출신들,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당에서 호준석 앵커 외에 TV조선 앵커 이 신동욱 씨, 그리고 진양의 KBS 아나운서, 이런 식의 언론인들을 데려다가 출마를 시키는데, 이 언론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감시하도록 돼 있고 서로 출마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간의 그런 완충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투입을 시켜서 출마를 시킨다는 것은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기본적인 언론인의 사명, 윤리 이런 것을 저버리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인들, 특히 방송사 앵커들이 이 어떻게 보면 완충 시간을 갖지도 않고 바로 출마해서 표를 달라고 하는 이런 공천, 이런 추천은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저는 이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 차별화되지 않고 전부 운동권이라는 식으로 저는 난도질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그런 관점에서 방송 앵커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이런 것은 언론 윤리 강령, 최소한의 언론인이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언론인 후배들이 얼마나 그걸로 상처를 받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TV 앵커 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특히 MBC 앵커가 거의 완전히 이 국회의원들을 민주당에 공급을 하는 자리가 됐었잖아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대통령 후보급으로 활동을 했던 여성 정치인 박영선, 자 그리고 신경민 전 MBC 앵커,
직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박광원 MBC 앵커 겸 기자. 대한민국 정당에서 가장 대표적인 앵커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비윤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에 남겠다. 그리고 오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에 남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위원님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계속해서 바른정당이라던가 함께 활동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좀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왜 이런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나아가서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간다면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 양양자 의원하고 공동 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맡는 대표의 정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출마할 곳도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공천 신청을 해도 공천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 8년 전 선거 때처럼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를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고 자 일단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준석 신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인 이익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도 상당히 불투명해질 것이고 윤석열 정권도 상당히 흔들리는 어떤 동요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막 이렇게 여건이 흔들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생기는 거지 이 안에 남아 있을 때 밖에 나가면 그런 공간조차도 없는 자신에게는 허허벌판이다. 그래서 저는 당에 잔류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편 친박계 자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전 부총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정한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렇게 사유를 밝히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이 TK 지역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출마한다는 것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최 전 부총리 출마를 통해서 옛날 친박계가 다시 이번 총선에 좀 결집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과도한 해석이고요. 이미 친박은 없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미 선을 긋고 물론 이번에 나온다고는 해도 사실은 그 한 지역구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고 TK 쪽 인심은 아무래도 희생자 이미지가 강하니까 최경환 전 의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좀 감정적인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신당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준석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보지 않았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총선 이후에 사실상 국힘이 내란으로 빠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신이 지금 나가지 않은 헌신이나 혹은 희생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더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이 당선 가능성 내지 성공 가능성도 낮은 신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출마가 어떤 여파를 좀 불러오리라고 보십니까? 재밌는 게 최경환 전 의원이 경상북도 경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친박계 최측근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거기에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보수석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박계죠. 그리고 현재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도전장을 내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 청와대의 행정관 출신 이렇게 묘하게 이제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최경환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면 복권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과연 표를 얼마나 받느냐. 만약에 최경환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당선을 해도 국민의힘에 자동 입당하겠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두원 현 의원의 지지세도 거기가 상당히 공고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TK의 정서와 관련해서 최경환 전 의원이 표를 얼마나 얻느냐.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수님 앞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적 조치에 나선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정상적인 당정 소통이기 때문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네. 소송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는 민주당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나를 그만두게 하라고 했다고 비서실장 이름까지 밝히면서 그걸 시인을 했거든요. 네. 이건 곧 대통령이 직권 남용했습니다를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사안에조차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면 야당은 그만둬야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서실장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보통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는 물론 나라는 압박을 받았고 자기는 물러나지 않겠다. 말하자면 권력 암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뻔히 보고도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해서 지금 따져보니까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해서 시계의 문제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이 부분을 놓고 저는 소송을 걸 것인데 물론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차지하더라도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직권남용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이 여당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이 공무원상의 상급자 하급자 관계가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은 대표급에 해당되는 비대위원장이고 대통령은 정당으로 봤을 때는 수석 당원입니다. 수석 당원. 수석 당원이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천거를 해서 당의 전국위원회에 동의 투표를 받아서 당 비대위원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원들이 선출한 비대위원장입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비대위원장을 수석 당원이 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내밀히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 이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수석 당원의 과도한 정치적인 오버액션, 과도한 정치 행위. 공개적으로 수석 당원이 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수석 당원도 자신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나 3자 회동을 통해서 내밀히 비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당의 차원에서 봤을 때 과도한 정치적 행위였다. 이런 정치적인 비판은 받을지 모르지만 직권남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 한 가지만 더 붙이면요. 이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무 개입과 이 공천관여 문제로 사실상 탄핵을 당했는데 그때 수사했던 사람은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이었습니다. 과도한 정치 행위였는지 불법 정치 개입이었는지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언어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는 임기 시작 2년 뒤에 의원직 사퇴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2년 순환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임기가 4년,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년마다 나눠서 하겠다 이런 순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이 정의당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의당 같은 정당에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이번에 만약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연동형이 되든 병립형이 되든 비례대표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많아야 한 4명 내지 5명 정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채울 수 있는데 정의당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류호정 의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 의원의 직무 수행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당이 논란을 겪었는데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 비례대표를 기다리고 또 비례대표를 임명을 해서 국회에 의정 활동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의당이 지금 비례대표 일변이 어떤 식으로 정의당을 사실상 파괴시켰는지 정의당은 사실 오늘이 처한 이 현실을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은 4년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임의로 2년씩 하도록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이해해 줄까? 물론 정치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정의당 입장에서 비례대표 이런 것을 내세우기 전에 정의당에 가졌던 국민들의 기대 오늘날 이 실망스러운 모습 이런 데 대한 처절한 반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하는 이 4년짜리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쪼개든 말든 그런 부분이 지엽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